미국과 초강대국의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중국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최근 시진핑이 세 번째로 주석 연임에 성공하면서 생겼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독재체제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과도정치와 비슷한 구조였는데 한 차례 연임까지만 허락되던 관례가 무너지고 시진핑의 독주체제가 시작된 것이죠. 현대판 시황제인 시진핑은 대국 굴기를 부르짖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국내 상황을 강력한 통제와 탄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은 결국 경제활동의 움직임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공동부유라는 정책으로 인해 세금 등의 비용이 급등할 움직임이 보이고 마윈, 판빙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시진핑과 공산당의 눈밖에 날 경우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불안한 국내 상황 때문에 탈중국을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그런 조짐이 가장 확실히 보이는 것은 중국 부호들의 해외 이민입니다. 조금 시계를 더 앞으로 돌려보면 몇 년 전 홍콩의 우산혁명이 있기 전만 해도 중국 부호들이 자산을 가장 먼저 옮기는 교두보는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의 부호들은 이전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으로 자산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시진핑의 사면임 이후 홍콩은 물론 중국 내 부호들까지 앞으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면서 탈중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중국 내 정치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일찌감치 탈중국한 재벌이 있으니 바로 한때 아시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던 홍콩 재벌 리카싱입니다. 그는 홍콩 최고이자 아시아 최고 재벌로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 재벌 중 하나인데요. 사실 그는 중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중국에 막대한 액수를 투자하기 시작해 한때 중국 공산당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리카싱이 왜 탈중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카싱은 1928년생으로 원래는 중국 광둥성 태생입니다. 어릴 때 그의 아버지는 소학교 교장이자 지역의 분홍으로 유복한 환경이었으나 점차 집안 환경이 기울고 1939년 일본이 침략하자 집안 전체가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의 가족들은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으로 피해 친척집에 얹혀 살며 연명하게 되죠. 친척들이 가난한 그의 가족들을 무시하는 것을 무수히 경험한 리카싱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1943년 불과 15세의 나이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리카싱은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친척이 운영하는 시계점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불과 17세의 나이에 가게 최고의 점원으로 인정받고 19세에는 플라스틱 공장의 총책임자가 되어 홍콩에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2차 대전 승전국이 된 뒤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홍콩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는 신의 한 수였죠. 리카싱이 본격적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된 건 22살에 차린 플라스틱 공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1957년 이탈리아에서 플라스틱 인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홍콩의 낮은 인건비와 세금 등으로 인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고 만드는 대로 미국과 유럽에 팔려나가며 홍콩 내 유력 기업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제조업으로 기반을 만든 그는 이내 홍콩 부동산 산업에 진출하게 되는데 60년대 이후 홍콩은 낮은 조세 정책 덕분에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에게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매력적인 곳이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투자가 벌어집니다. 투자가 계속되면 이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들을 위한 사무용 오피스, 거주용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에 리카싱은 부동산 사업을 벌여 홍콩 부동산 시장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고 이후 운수업, 항만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며 홍콩 최고의 대기업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홍콩 재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청콩그룹이라고 하죠. 흔히 조명되지 않지만 재벌 회장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정치 감각인데요. 리카싱은 이러한 면에서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70년대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부르짖던 때 중국은 매력적이지만 알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리카싱은 홍콩을 포함 전 세계 최초로 중국 산업계에 투자를 단행합니다. 공산당이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리카싱은 선전지구의 입지를 설명했고 이로 인해 이 선전경제특구는 중국 최고의 산업지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리카싱은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산터우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설립 당시 덩샤오핑이 감사를 표하기도 했죠. 이후로도 리카싱과 중국 공산당의 밀월은 계속되어 장점인 후진타오 집권 시에도 청콩그룹의 중국 내 활동은 별다른 제약 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어서인지
이런 공산당과의 밀월 관계도 끝이 납니다. 바로 2013년 시진핑이 주석의 자리에 등극하면서였죠. 당시 시진핑이 취임 일성을 내뱉으며 던진 주제가 바로 부패척결이었습니다. 네, 물론 부패척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일단 이 척결의 대상은 바로 시진핑의 반대파 입장에 있었던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부패 척결로 내부 반대파를 제거한 시진핑의 칼날은 이후 홍콩으로 향합니다. 사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 몇 년간 많은 홍콩인들이 고향을 떠나 미국과 유럽 국가에 이민을 간 상태였지만 당시 공산당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상당수 부호들은 여전히 홍콩에 남아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시진핑과 공산당은 홍콩 민주정치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투표로 홍콩 행정장관을 뽑지만 후보를 중국 공산당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애초에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인물을 뽑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는 홍콩 민주주의를 박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시도였죠. 그리고 불과 10년도 안 되어 홍콩의 일국양제는 사실상 폐기됩니다. 수십 년간 공산당과 밀월 관계였던 리카싱도 이런 상황에서는 버틸 수 없었겠죠. 2019년 우산혁명이 극렬해지자 언론사의 폭력은 안 된다는 공익 광고를 냈는데 사실 이 문구의 마지막 글자들을 조합하면 인과유국 용황칙이라는 문장이 되어 그 뜻을 풀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 홍콩 자치를 용인하라라는 세로 드립이 됩니다. 이후에는 리카싱 본인이 관용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당을 직접 비판했고 이후 리카싱 일가와 공산당의 갈등이 깊어졌죠. 결국 리카싱은 해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조용히 탈중국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실 리카싱은 97년 홍콩 반환 전에 캐나다로 국적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는 홍콩과 중국 내 사업에 집중하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시진핑 집권 이후 청콩그룹이 중국 내 소유한 초고가 부동산 자산들을 매각한 돈으로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첨단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2002년부터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호라이즌 벤처스를 설립한 그는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페이스북,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인 줌,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인공대체육 회사인 비욘드 미트 등에 투자하며 탁월한 투자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4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한 몇 안 되는 조만장자이기도 한 그는 코인폭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리카싱의 이야기는 그동안 만든 슈퍼리치들 이야기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홍콩 재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던 사람조차 아예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은 정치 권력이 잘못된 방식으로 칼을 세울 경우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내 경직된 체제를 비판한 마위는 세계적인 관종 중 하나였음에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뒤 최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가들에 대한 정치권의 적당한 제재는 앞으로도 꼭 필요하겠지만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기업가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 스토리보다 정치의 영향력을 절감하게 하는 하루입니다.